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 입사시험 대비해서 경제금융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을 낸 거에 대해서 헛되지 않도록 한 50분 동안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이번 IBK 기업은행을 지원하는데 혹시 원하는 결과 되지 않더라도 은행이라는 데는 절대로 뭐 똑똑하고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뽑냐면 은행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뽑는데 자기 은행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능력이 떨어져서 안 된 게 아니고 그 은행과 맞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다른 은행 지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은행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IBK 기업은행은 일반 입원 예청이 약 110명에다가 지역 인재, 경기도 핵심 점포 이렇게 해서 디지털 빼고 약 200명 정도인데 어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스펙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스펙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버스 광고에 이런 광고를 봤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문구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게 경제금융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을 많이 내냐면 이론적인 거 위주보다는 경제학을 전공했건 금융 관련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알 지식을 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폭넓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이번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그 IBK 기업은행의 출제 경향은 사실은 많이 바뀝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로 어떤 분야를 내냐면 특히 두 분야만 얘기하라고 하면 경제와 금융입니다. 일반 사회 부분은 사실은 대비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금융과 일부 경제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내용들을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요. 제가 그 댓글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데 댓글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또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는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 와우페이 사이트 홈페이지 보시면 퀴즈 풀이가 있는데 세 문제를 잘 맞추셔서 이 강의 때 거의 다루는 거지만 맞추셔서 또 이게 경품도 받는 그런 행운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금융 쪽인데요. 여러분들이 학생 수준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될 것 위주로 제가 문제를 뽑았는데 이 문제와 똑같이 나오기보다는 이 바운드에서 나온다는 데는 여러분들 믿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이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했는데 여러분들 파이낸셜 마켓, 금융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머니 마켓하고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캐피탈 마켓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의 주요 상품인 CD, RP, CP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을 물어보는 문제를 아주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대비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단기 금융시장 1년 이내의 단기 시장이다. 맞죠?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이 금융의 자동 조절 기능. 여러분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뭐죠?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한국은행 법 1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뭘 하냐면 단기 금융시장을 개입해요. 그래서 한국은행 뭐가 있죠?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금리라는 게 뭐냐? RP금리예요. 그래서 RP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 넣어놨는데 이런 자동 조절 가는 것 같고 단기금융 발행시장 유통, 증권의 발행 유통은 단기 금융시장이 아니라 캐피탈 마켓,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뭐 정책 수단의 다양화, 통화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 하면 어떤 시장이 기억나야 되냐면 머니 마켓이 기억나야 됩니다. 캐피탈 마켓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대비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해설에 이런 금융시장의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여러분 기회가 돼서 문제들 보시면 이런 것을 써놨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단기 금융시장의 상품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용이 양호한 기업이 운영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단기 어음 시장이 뭐냐라고 하면 기업어음, 영어로는 CP인데 이 문제는 1번을 물었지만 2번을 물었어요. 표지어음을 물어봤어요. 표지어음 뭐냐면 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기가 할인해서 갖고 있는 융통어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 표지어음이에요. 그러니까 발행 주체가 다른 거예요. 기업어음 말 그대로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기업이. 표지어음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RP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RP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 리퍼스에이스 어그리먼트라는 건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상대방한테 팔면서 다시 되사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면서 자금 조달했다가 나중에 되사줌으로써 자금을 상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하는데요.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한 시장 정책에서 이 RP를 갖고 금리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활발하지는 않는데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증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 정기예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정기예금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주는데 이 CD는 할인식으로 발행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CD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자를 미리 디스카운트해서 뭐 예를 들어서 4,950만 원에 발행해서 5천만 원 액면가를 줬다가 만기 때 받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어쨌든 시험에 방금 전 문제와 요 7번을 연결한 문제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주주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 시험에 대비해서요.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기본적 성질을 묻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유한 책임을 갖고 있고 배당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이자를 줘요. 근데 여기서는 꼭 알아듣고 여러분 회사가 망하면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갖나요? 주주들이 먼저 갖나요? 채권자가 먼저 갔죠. 그래서 한번 그걸 써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채권자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들이 나중에 돈을 받는데 이 채권자 중에서도 순위가 뒤에 있는 사람, 그걸 후순위 채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후순위채가 있고 이런 순서가 일반 채권자, 후순위 채권자, 주주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 문제는 뭐 주주에 관한 설명이니까 유한책입니다.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회사가 소유자이면서 경영인. 특히 요즘에 보면 뭐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대주주들이 경영자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답은 잘못됐고 답은 가나 1번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와 그 다음에 채권 어떤 성질이 있는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면 10번인데요. 이 금융제도에서 꼭 알아야 될 제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거래소 시장이 우리 주식시장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 시장은 어떤 매매 제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거래소에서는 다양한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매매와 관련한 제도잖아요. 실제로 은행에 입사를 하면서 은행 영업시간이 몇 시냐라는 걸 모르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은행 영업시간 몇 시부터인가요? 그 댓글에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은행 영업시간이 9시부터 4시인데 매우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 있다고 뭐 많이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얘기하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 관련해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정규시장, 주식시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래되냐면 9시부터 3시까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1년 반 전에 30분이 연장됐죠. 그래서 지금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거래됩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다만 주식시장이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깊이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파생상품 시장은 9시부터 몇 시까지 거래된다? 3시 45분까지 거래돼요. 최종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최소 매매 수량 단위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럼 내가 한 주만도 주문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코스피 시장은 한 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매매 수량 단위가 한 주 단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 주, 두 주 이렇게. 과거에는 10주 단위였거든요. 잘못된 거죠. 가격 제한폭. 이것도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주식시장은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폭이 원칙적으로 전일 종가 대비 30% 이내로 변할 수 있어요. 물론 예외 규정이 있지만 그 예외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30%가 변한다. 근데 왜 15%였냐면 과거에 15%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 2, 3번은 다 틀린 거고 증권거래세, 우리가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라는 걸 물리는데 다만 이 증권거래세에 대한 폐지 논의가 있지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권거래세, 우리 코스피 시장은 0.15, 코스닥은 0.3% 이렇게 그 증권거래세가 이제 부과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거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이제 비교표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조금 눈에 띄는 한 거 좀 더 얘기하고 갑시다. 여기 서킷 브레이커스라는 제도, 용어 좀 알아두십시오. 서킷 브레이커스라는 것은 코스피가 8% 급락하거나 15%, 20% 급락해서 1분간 지속되면 시장이 20분간 중단 내려오는데, 여러분 시험에 대비해서 뭐 8%, 15% 이런 걸 내진 않아요. 그럼 뭘 내느냐? 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시장 전체가 올스톱 되는 제도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서킷 브레이커스예요. 그 다음에 이거와 비교해서 꼭 알아둘 건 뭐냐면, 파생상품 코스피 200 선물이라는 상품이 가격이 5% 급락해서 1분간 지속되면, 여러분들 우리 주식시장에 프로그램 매매라고 있어요. 뭐냐 잘 몰라도 시스템 매매, 시스템으로 매매하는 게 있는데, 이 주가가 5% 하락해서 1분간 지속되면요, 이 프로그램 매도 효과를, 호가 효력을 정지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이드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드카라는 말 한번 퀴즈 시간에서도 한번 좀 눈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사이드카가 뭐냐, 이런 정도는 좀 한번 꼭 같이 맥락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주가지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원론적인 거 한번 던져볼까요? 세계 최초의 주가지수가 뭔지 아세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호랑이가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그러고 하는데, 이 유명한 찰스 다우라는 사람은 자기 죽어서 자기 이름을 주가지수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우지수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의 최초 주가지수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최초 주가지수가 뭐냐? 그럼 다우지수예요. 그러니까 1800년도 말에, 그러니까 벌써 약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수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라고 하는, 다우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찰스 다우라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우지수에는 몇 종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약 1000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우지수가 몇 종목 들어갔습니까? 이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니까 한 2000종목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30종목만 들어갔어요. 30종목. 이런 것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나라별로 지수를 연결하는 걸 물어볼 수 있죠. 다우지수 대표적인 제조업체다. 몇 종목 들어가 있다고요? 30종목. 스탠다드, S&P 500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우리 신용평가회사 있잖아요. 스탠다드 푸어스 회사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는 종목 중에서 500종목 뽑은 게 S&P 500이에요. 그 다음 항생지수 있고, 그 다음 MSCI인데, 요 답은 여기 중소형 지수를 뽑은 게 아니라 대형지 위주 뽑은 거예요. 답은 2번인데요. 요 4번도 좀 알아두세요. MSCI라고 하는 이니셜로요. MSCI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예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그 지수에 여러 나라별로 그 글로벌 펀드에다가 몇 프로씩 편입해라라고 하는 공고 비율이 있어요. 이를테면 중국은 20% 편입하고 뭐 한국은 12% 편입, 이런 기준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펀드들, 특히 미국계 자금들은 이 MSCI 지수를 추종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MSCI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요. 번번이 떨어졌어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MSCI 지수인데요. 이 MSCI 지수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주가의 움직임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환율, 즉 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MSCI 지수는 달러로 표시를 해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 답은 이제 2번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지수들이 있죠. 프랑스의 까크 지수, 뭐 독일의 닥스 지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요 댓글이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보이면 이 댓글이 좀 안 보여서 조금 제가 이거를 한번 확인하시면 제가 답변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인데,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 중 바르게 해서 경기가 상승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호황을 이루는 시장을 뭐라 하느냐, 그리고 경기가 나빴을 때 침체된 시장을 뭐라 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가보면 그 황소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세를 예상할 때 그 말의 어원은 확실치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뿐인데, 강세를 예상할 때 황소의 뿔이 위로 쳐들었다라고 해서 강세 시장을 황소를 비롯해서 불마켓이다. 약세 시장에서는 곰이 되게 방어적이고 방어할 때 이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린다라고 해서 베어 마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둘 거 위에 가번에 불마켓, 나번에 베어 마켓인데요.
여기서 좀 우리 경제적으로 좀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보기에 답은 3번입니다. 요 레몬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경제학 쪽에서도 아마 문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우리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레몬 마켓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제가 뒤쪽에 문제 넣어놨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레몬 마켓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지는 우리 이제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체크 좀 해두십시오. 다음. 채권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채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발행 주체에 따라서 자, 볼까요? 발행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원리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채권은 발행 주체가 매우 다양하죠. 주식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금융기관, 일반 회사, 주식회사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 다음에 원리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는 이자를 미리 선지급하는 방식을 뭐라 그래요? 할인채. 그리고 이자를 만기 때 가서 원금과 이자를 주는 게 복리채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둘 거 복리채는 이자를 언제 준다고요? 만기 때 가서 줘요. 중간에 안 줘요. 그러면 중간에 주기적으로 주는 채권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표채예요.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는 대부분 이표채예요. 그래서 이표채의 특징은 만기 이전에도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인채는 미리 디스카운트해서 팔기 때문에 만기 때 가서는 액면 금액밖에 주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복리채는 원금과 이자의 이자를 주는 게 복리채다. 그럼 요 문제 같은 경우 발행 주체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요 지방채나 국채죠. 그럼 원리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는 이표채가 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발행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 8번 문제는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보면 어나운스 된 거에서도 보면 경제, 금융, 일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영 쪽은 낼 가능성이 좀 적어 보여요. 그런데 경영 중에서도 경제와 분류가 하기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 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와 금융 위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냐면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내가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요. 이제 시험이 다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원론 정도는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원론을 읽되 이론적인 거는 빼고요. 우리가 텍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그런 것들을 한번 가볍게 읽은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원론을 읽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또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썰머리 되어 있는 여기 이제 와우PS의 뭐 은행 마스터 시험 있죠. 마스터 책 아니면 기업은행 개별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 부분과 금융인데 이게 좀 혼합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이 문제는요. 어떤 형태로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옵션부사채, 최근에 또 발행되고 있는 은행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는 커버드 펀드, 코코펀드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요 문제 보시면 올바르게 연결. 전환사채 뭐죠? 사채가 일정한 수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을 일정한 수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의 주식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여기 그 2번 봅시다. 올바로 된 건 이제 1번이 이제 맞는데 답이 맞는데 2번 같은 거 왜 틀렸냐 보죠. 교환사채 발행 시 정해진 신주를 발행해서 줄 것을 청구하는 채권을 BW 신주 인수권사채라고 하죠. 그럼 교환사채는 뭡니까?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다른 그 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 교환사채예요. 그래서 요 2번은 잘못된 거죠. 3번 옵션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예요. 거기 그 댓글에 한번 보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책 한 권 다 볼 수 있겠죠 했는데 그 경제학 원론을 만약에 보신다면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적인 건 빼고 경제학적 기본 지식을 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라이브 강의 좀 직접 저 다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걸 제가 뭐 어디 거 어디는 읽고 어디 건 읽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예, 시험에 꼭 나온다고. 그건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금융권에 종사하면서 신종 채권은 꼭 알아야 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쓰진 않았지만 옵션부 채권 중에서요,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냐면 수의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콜오블 본드. 그건 뭐냐면 채권 보유자가 그 중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채권 발행자가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콜오블 본드, 풋오블 본드 있거든요. 이거 꼭 구분해 두세요. 수의상환 채권, 수의상환 청구 채권 이런 것들을 구분해 두시면 되겠다. 전환사채와 교환사채 엄청 헷갈리는데 이제 이해가 가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요, 교환사채 중에서도 이런 것도 있어요.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갖고 있는 다른 주식으로 교환하는데 그 다른 주식이 2개, 3개, 여러 개 있는 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오페라 본드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뮤지컬 오페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어떤 그 이니셜을 딴 말이에요. 오페라 본드라는 말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뒤에 가서 제가 이제 뭐 김치 본드, 딤섬 본드, 최근에 이제 많이 발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요 문제 같은 것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올려다가 이렇게 종교 단체에서 반대해서 못 들어온 건데, 이슬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스쿠프인데, 이 스쿠프는 비과세예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맞고요. 커버드 본드, 이게 뭐냐? 커버가 되어 있는 채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의 원리금 상환이 별도의 담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은 거죠. 부실됐을 때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소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코코본드예요. 코코본드. 즉 조건부 전환증권이라는 거죠. 잘못됐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그 다음에 3번, 뭐 4번, 그 다음에 요 정크본드라는 건 뭐 신용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인데, 여러분들이 요 설명은 코코본드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 좋네요. 다음 문제. 여러분들 그 댓글 계속 올려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보시면서 답변이 필요한 것들은 말씀드릴게요. 요 문제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요 문제 자체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외국채하고 유로채 구분할 수 있죠. 외국채라는 건 뭐예요? 비거주자가 달러 표시로 발행했다 그러면 달러 어디 나라예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거. 만약에 비거주자가 엔화 표시로 일본에서 발행하는 거, 이래서 비거주자가 위엔화로 중국에서 발행하는 거, 이런 게 외국채예요. 그럼 유로채는 뭡니까? 자, 비거주자가 미국 가서 달러 발행하려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1990년에 한국전력공사가 처음으로 발행 성공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글로벌 기업이거나 우수한 기업 아니면 미국에서 받아주질 않아. 왜 안 받아주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신용등급을 요구해.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달러 표시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미국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지역 가서 발행해. 대표적으로 홍콩,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이런 데 가서 발행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로채예요. 그래서 꼭 알아둘 건 뭐냐면 외국채는 발행이 굉장히 엄격히 규제돼 있다. 그러나 유로채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 그럼 이런 용어들이에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외화 표시로 발행되는 채권, 국내에서 달러로 발행. 이게 뭘 같아요? 답은 2번 김치본드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아리랑 본드, 보기 1번에는 아리랑 본드와 김치본드를 헷갈려하는데, 아리랑 본드 뭐냐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통화가 뭐예요? 원화잖아요. 원화로 발행되는 게 아리랑 본드예요. 그럼 김치본드는 뭡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뭘로 발행한다고요? 달러 표시로 발행한. 이 달러 표시로 제일 처음 발행했던 그 미국의 투자금융회사가 이러면 어딘지 아세요? 댓글 한번 볼까요? 모르죠, 그렇죠? 안 올라오는데 가장 먼저 발행했던 데가 어디냐? 베어스턴스예요. 베어스턴스는 잘 모르시죠? 미국의 금융위기 때 2008년에 두 번째로 파산한 금융기관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뭐 그런 것들 뭐 시험 내는 건 아니지만 김치본드는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보면 그럼 시험에 꼭 김치본드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요즘에 중국에서 자금 조달이 잘 되거든요. 그럼 비거주들이 중국 가서 뭘 발행할 수 있어요? 위엔나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답에 지금 딤섬이라고 하는 분이 있던데 딤섬 아니에요. 중국에서 발행하면 중국의 상징이 뭐 같아요? 뭐 동방면주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다 본드예요. 판다. 그러면 홍콩 가서 발행하는 건 뭐 같아요? 그게 바로 딤섬이에요. 그러면 딤섬이 홍콩이고 판다가 중국이었나? 예, 맞습니다. 딤섬이 홍콩이고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것은 그 판다 본드예요. 그래서 우리 위엔화를 표시할 때도요, CNH라 표시하는 게 있고 CNY라고 표시하는 게 있어요. 국제 시장에서는 다 CNH예요. 왜냐하면 위엔화가 중국이 아닌 데서 거래될 때는 CNH라고 홍콩 차이나 H 약자를 써요. 근데 본토에서 위엔화를 표시할 때는 CNY라고 표시해요.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좀 더 공부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갑자기 올라왔네요. 예. 오늘 미세먼지가 그래도 좀 없는 날 같은데. 예, 좋습니다. 판다. 아, 판다. 예. 판다 하니까 갑자기 기억나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초등학생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가 뭔지 아세요?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사람 뭐 상품 없나요? 그런 것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 뭐 같아요? 킥킥킥.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안 올라오네요. 정답은 책피자입니다. 책피자.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예, 절대 잊지 마십시오. 수수꽃달님. 책을 피자요. 예, 책을 맞네요. 책피자 맞습니다. 중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학교 뭔지 아세요? 그러면 중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토마토 분이 있었네요. 중학생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중학교. 아, 짜장면. 아니, 중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학교. 중학교라니까 지금 또 하와이안 피자가 왜 올라요? 예. 로딩 중이에요, 로딩 중. 자,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이것도 거의 시험이 나옵니까? 이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여기 해설에 써놨지만 양키 본드. 양키 본드 뭐예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 것들은 안 내요.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엔화 표시를 발행하는 뭐라고 할 때 사무라이. 다 느낌 오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도 사무라이 찍을 것 같지 않아요? 사무라이하고 쇼쿤하고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엔화로 발행하는 게 사무라이고 엔화가 아니라 달러로 발행하는 게 쇼쿤이에요. 그런데 이건 눈치가 제잖아, 일본. 그러니까 안 내,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김치 본드 아니면 판다나 딤섬 정도로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설사 이 문제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채권에 대해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뭐가 있냐,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채권의 위험을 지표는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채권 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위험이 다르죠. 국가에서 발행할 때하고 회사에서 발행할 때 달라요. 그런데 그거는 발행 주체에 따른 위험인데 그거는 신용등급으로 투자자들한테 어나운스 해줘요. 그 신용등급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것 말고 채권의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가 뭐냐면 만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1년 만기 채권하고 10년 만기 채권 어느 게 위험이 커요? 발행 주체가 동일하면. 안 올라오는데 1년 만기 채권하고 10년 만기 채권은 당연히 10년 만기가 위험이 크죠. 아, 여러분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1년 후에 갚겠다는 친구가 있고 10년 후에 갚겠다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게 위험해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위험이 커요. 그래서 장기채가 위험이 커요. 변동이 크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표면 이율이 낮으면 그 실증 분석상 위험이 큰 거로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표면 이자 낮으면 투자금을 빨리빨리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기라고 하는 거와 표면 이자율을 동시에 고려한 가정평균 회수기간이 1938년에 맥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듀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일단 듀레이션을 일단 알아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시험에서 위험에 관련된 지표에서 두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게 뭐냐? 지금 얘기한 듀레이션하고요. 그 다음에 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조리영 교수가 발표한 건데 밸류의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밸류의 리스크. 어떤 가치가 위험에 얼마만큼 직면해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바라는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뒤쪽 가서 문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IBK 시험 보는데 듀레이션과 이거에 대해서는 꼭 구분해 두시는데 적절치 않은 것은 잔존기한이 길 때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듀레이션이 커진다. 맞네요. 표면이자가 높을수록 아니죠. 표면이자가 낮으면 내가 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표면 이율과 듀레이션 간에 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2번. 이표채 채권수익이 낮으면 채권 가격이 비싸니까 듀레이션이 커지고요. 이자 지급 빈도가 작으면 이자를 찔끔찔끔씩 빈도수가 작으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많이 걸리니까 듀레이션이 커지죠. 이런 것들을 정리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번인데요. 이것도 그
작년에 직전에 다른 은행에서 한번 이렇게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 금리와 관련해서 용어를 꼭 알아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국제금리라고 하는 대표적인 금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준금리, 대표적으로 국제기준금리 뭐가 있어요? 영국 은행 간에 차입할 때 돈을 빌려올 때 적용되는 금리. 그러니까 원어로도 알아두세요. 런던 인터뱅크, 즉 런던 은행 간의 오퍼드 레이트, 비드 레이트가 아니에요. 차입 금리, 그게 바로 리보예요. 그래서 가는 리보고 국내에서 은행연합회에서 조달 비용.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조달 비용 할 때 CD로 했는데 제가 앞서서 CD가 발행이 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코픽스라는 금리가 나왔어요. 이건 은행들의 시중은행들의 조달 금리를 평균한 값이에요. 매달 15일경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대출들은 다 기준금리가 코픽스를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보와 코픽스 알아두시고요. 이거 아니면 뭐를 물어볼 수 있느냐 내가 고민하다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 중에 세계적인 대표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이하의 단기 채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1년 이하의 단기 채권 트레저리 빌이에요. T빌. 용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중기 채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T노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T빌은 1년 이하, T노트는 1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10년에서 30년. 요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T본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하는 것도 같이 한번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어쨌든 리보 그 원어로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복리를 계산해서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 저축기간. 요거는요, 은행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PB나 또는 WM으로 근무하시게 되면 이걸 많이 말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10년 만에 2배로 만들고 싶다. 그럼 내가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 1,000만 원을 분모로 두고요. 분자, 이거 미지수예요. 내가 10년 만에 2배로 하겠다. 그럼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분자에 72를 쓰고 분모에 원하는 수익률이 이게 미지수예요. 10년 만에 2배로 얻겠다. 그러면 1년에 7.2%의 수익이 나누면 10년이 되죠. 그럼 1년에 7.2%씩 얻으면 복리를 고려했을 때 10년이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72법칙이에요. 그 용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88법칙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없어요, 그런 말. 요 100과 마이너스 60은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간 100% 수익 났잖아요. 그 다음에 50%만 손해나도 도루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했다가 1년 동안 100% 수익 나서 2,000만 원이 됐죠. 2,000만 원에서 50% 손해나면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그래서 이런 법칙이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법칙이라고,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레버가 뭐예요? 지렛대. 그러니까 약간의 돈으로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최근에 부동산 투자에서 갭 투자란 말 많이 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돈으로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용어인데요. 여러분 그 투자를 하에 있어서 증권 분석에서 용어, 특히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대학원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경영 쪽에서도 파이낸스, 재무 쪽에 전공을 해서 지원하게 되면 뭐 면접 같은데 물어볼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가. 우리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원에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떤 차이냐, 그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이 기본적 분석 중에서 기본적 분석에서 탑다운 방식, 이 탑다운 방식을 왜 넣어봤냐면요. 최근에 보면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에 탑다운 외교란 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 탑다운 외교란 건 뭐냐면 밑에 실무전에서 막 일을 하고 나중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탑다운 외교라고 하거든요. 그럼 증권 분석에서 탑다운은 뭐냐면 제일 큰 범위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경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섹터, 산업을 분석하고 마지막에 그 산업에 속해 있는 유망한 기업을 분석하는 거. 이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경제, 산업, 기업 4번인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입사 시험 문제에서 금융 쪽에서 우리 증권 분야에서 꼭 알아둘 것들은 이게 실무자에서 가장 많이 우리 증권 분석 실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은행의 PB들이 펀드 리포트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라고 하는 퍼,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셔라고 하는 PBR, 그다음 PCR, PSR인데 3, 4번은 낼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 요 1, 2번은 꼭 알아두세요. 요건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EPS, 주당 순이익 대비 몇 배냐? 우리 거래소는요. 약 10배 정도 돼요. 평균이. 그다음 PBR은 뭐냐? 주가가 BPS, BPS가 뭡니까? 주당 장부 가치예요. 기업이 갖고 있는 장부상 가치 대비 몇 배냐? 대개 1배 정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1배를 미달하면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내재 장부상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은 기업으로 보통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처럼 장부상 가치와 주식에서 평가받는 가치, 주가죠. 주가와 장부상 가치를 물었으니까 PBR인데 시험에서는 장부상 가치가 아니라 주당 이익 대비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퍼, PER 이런 용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은행에 적어도 이번 IBK 기업은행을 지원하는데 은행에 고유 업무가 있고요. 겸업 업무가 있고 부수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겸업 업무하고 부수 업무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은행법에서 은행들이 사전 일주일 전에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업무니까 물어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유 업무와 겸용 업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고유 업무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 은행에 다니는 뭐 지인이나 선배로부터 신용카드 만들라는 권유 받아본 적 있죠? 신용카드 업무 고유 업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내가 권유 많이 받아서 그게 그거 같지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유 업무는 뭐냐면요. 예금 업무, 대출 업무, 내국한, 외국한.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하게 되면 이런 업무를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 발행 이런 것들이 고유 업무예요. 그에 반해서 신용카드라든지 방카. 여러분 2003년에 들어와서 방카슈랑스가 들어보셨죠?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건데 이 보험이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에서 파는 거거든요. 방카슈랑스라는 게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고유 업무 아닌 건 신용카드라든지 뭐 신탁, 신용카드, 신탁, 방카 이런 것들은 고유 업무가 아니라 겸업 업무예요. 뭐 1, 2, 3은 다 그런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댓글이 올라오면 아니죠. 그래서 의외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어보겠냐라는 게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은행들이 고유 예금과 대출의 마진, 예대 마진보다는 수수료 수입으로 많이 먹고 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게 환전이에요. 환전에서 수수료가 잘 나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은행마다 금융 플랫폼에서 환전에 대한 수수료를 깎아줘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알아둬야죠. 가장 수수료가 비싼 게 뭐냐? 이러한 매도율, 매입률을 할 때는요. 은행 기준으로 보통 표현하는 게 관행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자금 부담이 있고 운송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현찰이죠. 그래서 현찰 매도율이 가장 비싸요. 그 다음에 비싼 게 뭐냐면 여러분 여행자 수표라고 아마 요즘은 신용카드가 일반화돼서 많이 안 쓰는데 내가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멕스라든지 토마스쿡 같은 여행자 전문 수표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주는 여행자 수표 매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송금 보낼 때 환으로 왔다 갔다 하는 환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개기관을 통해서 돈이 왔다 가는 걸 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외 송금, 해외 송금할 때 하는 전신한 매도율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찰 매도율이 가장 가가 비싸고 그 다음 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쨌든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끔 친구들이나 또는 지인으로부터 보험 권유를 받잖아요. 보험 계획에 성립했는데 승낙에 의해서 낙선 계약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보험업법에 의하면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은 제가 이걸 다 보면 15일이에요. 15일이고 청약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인데 요 가가 15일인데 시험에서는 언제부터 15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요. 보험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험증권 받아서 확인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소요기간이 너무 길게 걸린다라고 해서 청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여기 써 있죠. 언제부터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래서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그 보험 상품 같은 거 홈쇼핑에서 판매할 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런 걸 반드시 읽어요. 그 홈쇼핑을 관심 있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문제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들 때 그 사람의 위험이 나이가 30인데 사실은 50대 죽을지 70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죽을 확률이 있잖아요. 보통 뭐 여성분 같으면 뭐 80 중반, 남성은 한 80. 이런 것들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자, 주사위 던져서 1이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주저하지 않고 6분의 1이라고 하죠. 사실은 6분의 1은 아니죠. 왜냐하면 실증적으로 해보면 6번 던졌을 때 1이 눈이 한 번 나올 수도 있지만 2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연구에서는요, 결과에서는 7만 5천 번 던지면 6분의 1이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떨어져서 하루가 너무 무료한 사람 하면 7만 5천 번 던져보세요. 1이 6분의 1이 되는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수의 법칙이죠. 시행 횟수를 많이 하면 우리가 알려진 확률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험을 평균적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보험료를 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료 많이 내야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여성보다는 남성.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급부 반대 급부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급부 반대 급부, 그러니까 균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 뭐 확률 계산할 때 대수의 법칙이 성립된다. 그다음 보험료, 이건 수지 상등의 원칙이에요. 내가 낸 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아야 된다. 그다음에 보험료 부담자로부터 하는 이제 급부 반대 급칙.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죠. 그래서 뭐 2번이네요.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뭐 금융이다 경제다 이렇게 딱 분류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뭐 제가 일단 학생이라고 할게요. 물론 졸업하셨다 하더라도 좀 취준생인데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의무가입자가 아니에요. 소득이 없으면. 아니라도 할 수는 있어요. 임의가입자로. 근데 알아둘 거 뭐냐? 국민연금 몇 세부터 불입하는지 아세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만 18세예요. 다만 18세 이상이지만 예외자가 있죠. 군인, 학생 이런 사람은 안 내요. 18세부터 몇 세까지 내는지 아세요? 60세까지. 그 시험에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국민연금은 몇 세부터 내느냐?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래서 18세를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건 퇴직연금인데 요거는 이제 상품종인데 우리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IRP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 최근에 아주 핫한 판매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퇴직 근로자를 위해서 적립하는 IRP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득공제가 그 연금 포함, 이 개인연금 포함해서 7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두셔야 됩니다. 그 댓글 좀 볼까요? 소득이 없어서 뭐 그런 거 뭐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소득이 있다고 해도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다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다음번 할 때는 요 글자를 좀 크게 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합격해서 국민연금 내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뭐 권리라는 걸 주장하려면 자기가 의무를 다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절대로 뭐 비관하고 우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것들이 과정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은행 들어가서 느끼겠지만 이걸 준비할 때 기간이 더 행복했다라는 걸 지금은 절대 못 느끼지만 입사 후에 업무에 시달리면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을 우리가 즐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즐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루하루 자기가 주어진 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베스트를 당.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도전해보지 못한 거에 후회를 갖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 여기 보는 어떤 분이 쓰셨네요. 기업은행 홍보 영상에 IRP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그냥 심심해서 이 문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거니까 그럼 뭐 꼭 나온다는 건 아니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대비라는 게 뭐예요? 확률이 높은 어떤 문제 등을 할 수도 있죠. 뭐 IRP 해놓고 IRP가 뭐의 약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거 IRP 뭐의 약자인지 알죠? 뭐 올라오는 사람 있나요? IRP요? 뭐 모르는 사람 이거 찾아야 되는 거죠. 개인 퇴직연금 만들어 보세요. 개인 퇴직, individual pension 아니에 있어요, 그렇죠?
retired pension. 그래서 IRP. 이런 말 생각나니까 여러분 요즘에 지난주인가요? 5G 시작됐죠. 5G 할 때 이 시대가 지금 뉴스에 이 G가 뭐의 약자예요? 한번 올려보실래? 네. 뭐의 약자 같습니까? 네, 안 올라왔는데 바로바로 이제 보지는 조금 아마 생각해요. 요 G 5세대라는 말이죠. 제너레이션.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경제학에서요. 여러분들 우리 재무부 장관이 모임해서 상위 7개들이 나라 하는 G7이라고 들어보셨죠? 또는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하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안 들어봤으면 이음 기회에 들어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G는 뭐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너레이션. 예, 거기 YUJI 쓰시는 분. 예, 좋습니다. 요거 G7, G2에서 G는 뭐 같아요? 한번 올려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 OG는 이제 제너레이션 끝났어요. 이게 늦게 올라오시는 분, 우리 전재님 좀 늦었어요. 요 G7G 이걸 G2, G7 이런 재무장관 회의에서 G를 뭐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이라고 답변해서 예, 현수님. 예. 아주 이름만큼이나 똑바르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정도 한번 지나가 볼까요? 자, 어쨌든 뭐 오늘 이제 한 50분 정도라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상식적인 금융상품 문제예요. 수시 입출시. 창수가 이번에 취업에 성공했다. 뭐 여러분들 취업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되죠. 급여계좌 쓰지 않는 거. CMA. 캐시 매니저 어카운트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급여계좌 쓰고 있는 거예요. 저축예금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시 입출세금. 보통예금 이런 거예요. 1, 2, 3인데 정기적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은행을 입사하는데요. 면접시험에 여러분 합격했다고 쳐. 실무 면접할 때 많이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기적금은 적립한다. 매달 내가 얼마씩 내는 거를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게 정기적금이고 정기예금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했다가 거치 기간을 뒀다가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상식적인 거지만 칠판 탐나네요. 예, 공부하는 거에 탐나십시오. 이거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탐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들은 뭐 탐내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이런 금융 이거 아까 한번 얘기했죠. RP 이거 뭐 다시 안 할게요. 한국은행 통화 이거 뭐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기업은행 아까 홈페이지에 나왔는데 ELS, ELD, ELF, ETF 요 네 가지 한번 써보세요. ELS, ELD, ELF, ETF. 난 네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ELF 빼고 ELD, ELS, ETF 세 가지 더 어렵습니다. 그럼 다 집어치우고요. 두 가지만. 은행에서 하고 있는 주가지수 연동형 예금, 그 ELD라고 그래요. 두 번째, 펀드인데 주식처럼 사고팔고 해서 매매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매매되는 펀드. 그게 뭐냐면 ETF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ELD와 ETF는 알아두십시오. 아시겠죠? 두 개도 벅찹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찍는다. 뭐 내가 찍는 사람은 아닌데 ETF로 하겠습니다. 그럼 ETF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펀드예요. 펀드인데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펀드다. 이런 것들. 다음에 여기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아마 다음 문제를 풀었다라는 걸 눈치챘어요. 이거 4번. 감사합니다. 저기 누구예요? 주의강. 설마 여기 직원이 올리는 건 아니겠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요 문제 아까 했죠? 예, 펀드. 개별 증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상대적이요. 민감도를 지표하라. 여러분들요. 그리스 문자 중에 알파, 베타, 감마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상수, 절편이 되는 게 알파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Y축 절편. 왜 절편입니까? 그 떡 만드는 절편 모양 같다 그래서 이게 잘라져서 절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X축, Y축은 왜 이 수평이 X축입니까?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왜입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파벳 중에서 가장 많이,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알파벳이 X, Y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수평축이 X축, 수직축이 Y축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수값이 알파예요. 그러니까 알파에서 그래프가 쭉 가, 직선이 가. 그리고 기울어진 상태가 뭐냐? 베타예요. 그리스 문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울기, 1차 미분된 값, 베타, 민감도, 이거 답은 베타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답은 3번이지만 두레이션과 바 이런 걸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냥 이 문제만 딱 외우면 이래 안 된다는 얘기죠. 답안지도 올려주시나요? 제발 올려주세요. TABI님.
그건 한번 여기 진행하시는 분한테 한 번만 더 한번 할 수 있는 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거 들으면 다 답이 해설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자, 한 2분 남았네요. 예, 아쉬운 분도 있고 빨리 가는 분도 있고 뭐 지루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금보호제도. 자, 마무리하면서요. 금융제도 중에서 다른 건 다 제껴두라도 적어도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뭐 같아요? 예금보호제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요 두 제도는 대비하셔야 돼요. 예금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여러 금융기관들이요 주기적으로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를 내요. 그랬다가 파산했을 때 일정 부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고객에게. 여기서 예금보험공사에서 하고 있고 얼마까지 보호됩니까? 5천만 원 거고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인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건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금융에 넣었다 하면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한도예요. 뭐 지점별, 상품별이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소정의 이자라는 건 예금 이자하고 예금공사에서 공시하는 이자 중 작은 금액을 소정의 이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안 물어. 왜? 은행원도 잘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건 안 물고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그 예금보호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면 뭐 보호되는 상품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적금이나 외화예금 이런 건 다 되는데 영어로 쓰여 있는 것 중에서 두 글자로 쓰여 있는 것들이 있죠. CP, RP, CP, 그 다음에 뭐 ELS, 그 다음에 ELW 이런 건 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혹시 뭐 다음 중 예금 보호되는 상품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잘 모르면 영어로 쓰여 있는 거 찍으면 그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안 나오고 우리말로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기여보험이 CP인데 CP라고 안 나오고 기여보험 나오면. 체계적이면 베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베타인데 그건 조금 이제 그 파이낸스에서 체계적인 베타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척도가 베타예요. 그 윌리엄 샤프 모형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100% 맞는 말은 아니니까 그거 무시하시면 돼요. 시간 너무 빨리요.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이는가요? 기업 필기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예, 용기 나는 한마디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요거까지만 하고 예, 오늘 좀 마무리하겠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꼭 알아두세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이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에요.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4천만 원이 아니에요. 초기에는 4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서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예요. 다른 소득과 합산해요. 언제 신고합니까?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 여러분 5월 달 되면 현수막 붙으죠. 종합소득 신고. 물론 여러분들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만큼의 위치가 아니겠지만 언젠간 될 거예요. 그럼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해요. 그래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무실이 5월 달에 제일 바빠요. 자, 배우자 합산한다? 아니죠.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도 합산해요. 맞아요. 답은 2번이고요.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잘못된 건 1번이 잘못됐죠. 3번 2천만 원 이상이 나왔고 다음에 5월 1일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뭐 중간 정도 왔는데 그래도 많이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풀 만큼 풀었다 하겠는데 다음 주에 한번 이게 잡아놨는데 뭐 모자라면 좀 더 좀 시간을 뭐 50분이 아니라 1시간 정도 해서라도 다음 주에 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뭡니까 프로 선수로 간 강정호 선수가 시범 경기 때 홈런을 굉장히 많이 쳤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스트라이크 아웃도 많이 당했죠.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홈런을 치려면 그만큼 스윙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스윙을 짧게 하면 홈런을 못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라는 것이요. 파산이, 그러니까 배가 난파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파되지 않는 방법. 바다에 안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항구에 묶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배의 본래 모습이 아니죠. 난파가 될지언정 바다에 나가야 배의 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는 것이 혹 좋지 않는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전하지 해서 실패한 후회보다는 아예 도전을 못한 후회가 더 크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족하는 노력을 했다면 저는 그걸로도 저도 이렇게 20대를 살아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걸로 만족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하겠고요. 여러분들 저 홈페이지에 퀴즈 있습니다. 퀴즈 강의 꿀잼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예,
한국적 인사인지 아니면 진짜로 감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말로 듣겠습니다. 이거 부족한 강의지만 좋게 보셔서 좋고요. 다음 주에 꼭 다시 찾아뵐 준비 잘해서 찾아뵐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 퀴즈 3문제밖에 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현재 풀고 스벅 다음 주도 언제 하나요? 다음 주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날 몇 시죠? 수요일 날 3시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3시. 빨리 입장해서, 늦게 입장해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17일 한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때, 꼭 이거 끝나자마자 클릭해서, 그 퀴즈 한번 푸시고, 또 스벅 커피도 드시고, 좋은 기회. 100명이나 주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